문화가 발달할수록 잘 생기는 암 중에 하나가 유방암이에요. 그리고 수면 장애라든지 피임약, 그리고 갱년기가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폐경이 될 때까지 서서히 줄어드는데 사이클이 있어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 갱년기 때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HRT라고 하는 호르몬제를 쓰게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또 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 NIH에서 발표한 논문에 보면은 아로마틱 아민이라는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데 유방암 발생률을 높이더라. 많이 늘었죠. 문화가 발달할수록 잘 생기는 암 중에 하나가 유방암이에요. 유방암도 음식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음식이 서구화되면서 특히 육류계통을 많이 먹으면서 발생하는 암 중에 하나가 유방암이거든요. 또 하나는 유방암은 호르몬하고 관련된 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여성 호르몬하고 여성 호르몬이 노출을 많이 하게 되면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호르몬 노출 기간을 줄여야 돼요. 그럼 호르몬 노출 기간이 뭘 말하느냐? 평생 살면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것은 초경을 하면 여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다가 폐경을 하면 여성 호르몬이 이제 안 나와. 그럼 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요 기간 중에 가능한 한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것을 줄이는 방법. 그러면은 초경이 늦은 게 좋겠죠. 초경이 근데 갈수록 빨라져요, 애들이. 또 하나는 임신을 하거나 수유를 하는 동안에는 여성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근데 요즘에 애를 너무 적게 낳잖아요. 안 낳기도 많이 안 낳고. 그러니까는 호르몬 또 노출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들을 막 6, 7 일이 놓으면은 한 10년 동안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갈수록 애를 갖다 적게 낳는단 말이에요. 호르몬 노출 기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마찬가지로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수면 장애라든지 피임약, 그리고 갱년기가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폐경이 될 때까지 서서히 줄어드는데 사이클이 있어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 갱년기 때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HRT라고 하는 호르몬제를 쓰게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또 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옛날보다는 유방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이섬유가 부족한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하나의 영향을 주는 인자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암이 조그만 했을 때는 증상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대부분은 어떤 경우에 발견하냐? 본인이 촉진을 해서 샤워를 한다든지 하다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뭔가 이상해. 이런 부분들로 해서 발견되는 게 많고, 요즘에는 종합검진에서 많이 발견하죠. 요즘에 이제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검진을 하잖아요. 의료보험에서 해주는 거, 거기에다가 본인이 조금 더 정밀 검사들을 추가로 해갖고 하는 경우에 발견하는 게 이제 제일 많은데, 그런 거 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젖가슴을 보니까 귤 껍질을 보면 구멍 뻥뻥뻥뻥 뚫어져 있죠.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가? 그러면은 이게 안에 있는 암덩어리가 피부를 당기면서 오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가 살짝 쏙 들어가는 게 보여요. 이러면은 암에서 당겨가지고 쑥 꺼지는 현상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암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거나 출혈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체중이 빠진다거나 많이 피로하다든지, 그리고 바이러스 질환 같은 게 잘 걸린다. 뭐 감기라든지 대상포진이라든지 이런 게 자주 걸린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라는 것은 암이 진행 정도를 말하는 거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1기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만들어진 위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림프절이나 이런 데 전이가 전혀 없이 그 덩어리만 있는 경우는 1기. 2기는 바로 옆에 있는 림프절에 전이가 되면 2기. 3기는 원거리에 있는 림프절에 전이가 되면 3기. 그 다음에 4기는 다른 장기나 조직으로 옮겨가가지고 성장을 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1기 증상, 2기 증상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덩어리가 커지면서 크게 만져진다든지 아니면 겨드랑이에서 만져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기수에 따라서 1기에는 무슨 증상이 나오고 2기에는 무슨 증상이 나오고 딱 구분돼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유방암에서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경고하는 게 알코올이에요. 예전에는 사실 여성들이 그렇게 술 많이 안 마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 층들이 술을 하는 여성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원래 유방암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취약한 부분이 알코올이었거든요. 말이 그래요. 알코올은 일주일에 한 잔도 마시지 마라. 유방암을 예방하려면. 그리고 만약에 가족력이 있거나 특히 술을 금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일주일에 한 잔도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유방암은 육식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가공육 같은 경우 소세지, 햄버거 이런 거, 그리고 트랜스 지방, 요 세 가지가 가장 안 좋아요. 그 위에 있는 음식들은 젓갈류 같은 거 있잖아요. 젓갈 속에는 단백질들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니트로소 아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에서 만들어져요. 이게 발암물질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젓갈도 하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구운 음식도 그리 좋지를 않고, 그 다음에 짠 음식 있잖아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별로 없는 음식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가공 과정을 많이 거친 음식들, 그 다음에 GMO라고 해서 유전자 조작하는 식품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GMO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GMO를 먹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되게 간접적으로 GMO를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가 GMO라고 하면서 1차 가공까지는 GMO로 봐요. GMO인 것을 가지고 요리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안 돼요. 근데 2차부터는 해당이 괜찮아요. 우리나라에 허가가 돼요. 그럼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소가 GMO 옥수수를 먹고 컸다. 그러면 소는 GMO를 먹었잖아요. 하지만 사람이 직접 먹은 건 아니잖아. 그런데 이게 영향을 주는 거죠. 무조건 제1번은 식이섬유를 많이 먹었고, 그러게 되면 우리 장이 좋아지면서 우리 면역이 올라가고 암을 억제할 수 있는, 암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그리고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오메가3는 우리 몸의 세포에서 염증을 억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식이섬유는 오메가6거든요. 오메가6가 많은 음식은 대개는 보면 식용유들이에요. 그리고 식용유를 쓰는 경우는 되게 튀김을 한다든지 열을 가하는 것으로 쓰거든요. 그때 트랜스 지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는 가능한 많이 먹고, 오메가3가 많은 게 어떤 거예요? 아마씨라든지 들깨라든지, 그 다음에 햄프시드, 식물성은, 그 다음에 동물성은 가능한 한 사이즈가 적은 등푸른 생선, 이걸 먹는 게 좋아요. 이게 뭐냐, 고등어, 꽁치, 조기, 자, 이런 부분들을 먹으면 거기서 오메가3를 얻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있어요. 탄수화물인데 단당류가 아닌 다당류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탄수화물, 이런 게 보통 현미, 그 다음에 보리, 귀리, 오트밀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고, 그 외에 또 이제 견과류 같은 것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먹는 게 예방하는 데 좋은 식품들이죠. 유방암에 있어서 수술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우리가 암 수술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은 수술이에요. 왜 그러냐면, 덩어리가 있는데 수술 들어가서 단 몇 시간 동안에 덩어리를 통째로 드러내버리죠. 근데 요 덩어리를 항암을 해갖고 드러내려면은 몇 개월 걸리죠. 그 다음에 방사선을 해도, 보통 방사선 하면 일주일에 5번씩 하거든요. 그러면 30회를 한다면은 벌써 6, 5, 30, 6주가 걸리거든요.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있네요. 만약에 자연치유 한다면은 더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성비예요. 근데 이제 우리 환자들 이게 있어요. 수술을 안 하고 치료를 하면은 좋지 않겠나. 가장 이상적이에요. 왜 수술 안 하면 흉터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항암을 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잖아요. 부작용도 없고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종종 수술을 안 하고 자연 치유를 하면은 어떻느냐. 되게 이분들이 말을 할 때는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암의 예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1기, 2기 같으면 95에서 98%, 5년 생존율이에요. 그 다음에 3기 같으면 한 60%, 4기면은 3, 40%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환자들이 내 암이 사이즈도 적고, 그 다음에 전이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이 암은 95%에서 98% 정도의 예후를 가지고 있는 암이다. 뭐 책 같은 데 보면 다 써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굳이 수술할 필요가 있나? 항암할 필요가 있나? 안 해도 95%에서 98%가 좋아지는데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통계 자료는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다 마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했고 항암도 하고 방사선을 필요할 때 하고 난 후에 예후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하지도 않았는데 95%, 98% 가는 예후가 아니에요. 이걸 안 하면은 당연히 암은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예후가 옛날에
암 치료가 힘들다 할 때 똑같은 거예요. 이런 치료 방법들이 안 한다면 옛날 그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그 착각을 해요. 그 통계 자료에다가 이 말을 써줬더라면 다르겠죠. 수술, 항암, 방사선 하고 난 후에 5년 생존율입니다. 이 말이 써줬으면 알아먹기가 쉬웠을 건데 그 말은 빼고 5년 생존율을 하니까 환자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암 환자들이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당신은 수술을 못 합니다. 이 말이 오히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수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답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 자연치유하는 분들이 한 가지 또 주장하고 나오는 게 있어요.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동안에 면역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면역이 떨어지는 동안에 눈에 안 보이게 뿌려져 있던 암세포들이 커서 바로 재발 전이가 돼가지고 항암제도 안 듣고 오히려 수술해가지고 나빠져 버릴 가능성이 많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예전에는 정말 수술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면역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치유 하는 분들이 이론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수술한 다음에 항암해서 옆에 주변에 뿌려져 있는 놈도 죽여주지요. 그 다음에 방사선 해갖고 또 죽여주죠. 그래도 남아요. 면역세포가 공격을 해요. 근데 수술을 하고 다음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 하기 전까지 기간이 최소 한 달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면역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 자연치유 많은 분들이 이 사이에 암세포가 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뭘 해줘요? 면역을 높여주는 거예요. 떨어진 면역을 높여서 방어를 하게끔 해주고 회복하는 동안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항암하거나 방사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은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하는 게 맞습니다. 유방암 중에서 재발률이 높은 거는 유방암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호르몬 양성암 있고 허투 양성암 있고 삼중음서 6가지가 있는데 재발이 높은 것은 호르몬 양성암이에요. 호르몬 양성암은 호르몬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암덩어리에. 그래서 계속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다른 생리적인 현상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호르몬을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덩어리에 계속 수용체가 있으니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호르몬이 노출된 기간이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호르몬이 나오는 기간에는 언제라도 암이 재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막 발견해가지고 수술하고 항암 끝나고 나면 항호르몬제를 5년간을 써요. 그리고 5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약을 바꿔서 또 5년을 써요. 그러니까 폐경이 돼버린 사람들은 우리가 지방에서 호르몬을 또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아로마타제라는 것을 억제하는 항호르몬제를 써서 10년 유지를 하고, 폐경 전에 있는 사람은 타모시펜이라는 약을 써서 암세포에 호르몬이 붙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해요. 그렇게 해서 5년간을 쓰고, 그 다음에는 지방세포에서 호르몬을 만드는 것을 차단하는 치료를 또 5년간. 그러니까 10년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호르몬 양성암들이 재발을 잘하니까 그래요. 그 염색약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아로마틱 아민이라는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는 돼 있어요. 근데 나와 있는 이렇게 논문 자료를 살펴보면 미용사들은 오랫동안 염색약 손을 대잖아요. 그 다음에 냄새를 맡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염색하는 일반인들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2020년도에 NIH에서 발표한 논문에 보면은 영구 염색약이라는 것은 효과가 장시간 가는 염색약을 말해요. 이것을 장기간 사용한 사람 11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약 한 9% 정도의 유방암 발생률을 높이더라. 이런 논문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염색약을 가지고 질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은 너무 크게 걱정 안 하고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주만 안 하시면 돼요.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대부분 집안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은 공통으로 있는 게 포름알데히드. 우리가 포름알데히드 이게 접착제예요. 휘발성, 유기 화합물 같은 것들이 공중에 떠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암을 일으키는 작용을 하고, 중금속이 문제예요. 어떤 중금속들은 암을 치료하는데 방해가 돼요. 이런 물질들은 지용성이면서 우리 몸 안에 잔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에서 안 빠져나가요.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변이시키고 암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특히 가정 내에서라든지 우리가 생활하는 도구 중에서 제일 위험하다면, 안녕하십니까, 나으암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우리 이제 암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최근에
늘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요즘에는 이제 문화생활이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우리 뭐 주변에 전자제품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인한 전자파라든지 또 우리 그 호르몬하고 관련된 일어남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 이런 부분들이 또 암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뭐 주방, 가정 내에서라든지 거실이나 주방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생활하는 도구 이런 부분들도 다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많아요. 특히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것들이 많고 이 편리하게끔 이용을 했고 어떤 장식을 하기 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암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거실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쩌다 한 번씩 손을 대면 별 문제는 안 돼요. 하지만 매일 생활을 하면서 접촉을 하다 보니까 오랜 동안 노출이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일단 살펴보면 우리 매일 침대에서 잠자잖아요. 그러면 침대가 나한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제공할 수 있어요. 예전에 한번 우리 매트 때문에 문제 된 적이 있죠. 라돈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전부 다 라돈 있는 침대들 다 수거한 적도 있잖아요. 라돈 같은 경우는 2급 발암물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방사선이잖아요. 방사선이기 때문에 우리 유전자 같은데 이게 손상을 줘서 유전자를 갖다 변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또 매트리스를 구성하고 있는 게 어떤 플라스틱 제품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또 접착제를 쓰는 경우, 그럼 뭐 포름알데히드라든지, 그리고 이제 프탈레이트라는 것은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제품에는 아주 딱딱한 플라스틱 아니고는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프탈레이트가 특히 환경 호르몬, 유사 여성 호르몬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암을 일으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또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냄새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휘발성이 이제 VOC라고 하죠. 휘발성 유기 화합물 같은 것들이 공중에 떠다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 거죠. 그 이제 매트리스 외에 또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집에 애 키우잖아요. 애들이 사용하는 물건들 있죠. 뭐 연필이라든지 지우개, 액상 괴물이라든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유연제들이 돼요. 프탈레이트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포름알데히드. 대부분 보면 우리가 집안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은 공통으로 있는 게 프탈레이트하고 그다음에 포름알데히드. 우리가 포름알데히드 이게 상당히 문제거든요. 이게 접착제예요. 우리가 새집 증후군 하게 되면은 딱 들어가면은 아 이게 새집이네 하고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그 포름알데히드.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애들은 빨잖아요. 막 빨아요. 장난감 같은 거. 근데 이게 이제 되게 빠는 제품들이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죠? 특히 장난감 속에는 뭐가 문제냐면요. 중금속이 문제예요. 페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납이라든지 크롬이라든지 카드뮴 이런 부분들이 이게 함유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 중에서도 납을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납 같은 경우는 애들 장애 문제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죠. 이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 이게 이제 발암물질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사실 이제 이런 물질들은 지용성이면서 우리 몸 안에 잔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에서 안 빠져나가요.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양이 조그만하겠죠. 근데 오랜 세월 동안 보면은 계속 누적이 되고 납이라든지 뭐 카드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몸에 침착을 하죠. 축적이 되는 거예요. 모발이라든지 검사를 해보면 축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되게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들은 우리 몸 어딘가에 축적이 되어 있어요. 제일 많이 축적되어 있는 곳이 지방이죠. 지방. 우리 몸에 있는 지방에 이렇게 쌓여요. 그리고 그게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변이시키고 그런 유전자를 변이시키는 작용 때문에 나중에는 암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암을 일으키는데도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또 이제 어떤 중금속들은 암을 치료하는데 치료 방해가 돼요. 왜냐, 면역을 떨쳐버리는 그런 중금속들이 있거든요. 특히 수은 같은 경우에는 수은은 체온계 재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게 수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 수은이 의외로 들어오는 통로가 많아요. 우리가 이빨 아말감한 사람들, 이빨 치아에 옛날에 어렸을 때 충치 긁어내고 딱 까맣게 넣어놨던 거 요즘에는 안 써요. 요즘에는 내진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쓰지 않는데 몇십 년 전에는 그걸로 다 떼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이제 유해한지를 몰랐는데 그게 수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전에는 우리가 예방주사 방부제가 그 치매로살이라 해가지고 수은이 좀 있었고 그리고 우리 이제 먹는 음식통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특히 이제 음식통에서 오는 것은 수명이 긴 생선들 뭐 연어, 참치, 그 다음에 문어
뭐 우리 제주 은갈치. 그래서 바닷속에서 오래 산 생선들이 수은이 중독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선을 먹게 되면 그 수은이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수은 모발로 검사해 보면 얼마나 축적이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높게 나온 사람들은 우리가 뽑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발견하기 어렵지 제거하는 것은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집안에 이제 장식을 하기 위해서 조화 같은 것을 많이 두잖아요. 조화 같은 경우도 사실 플라스틱 제품이잖아요. 이런 플라스틱 제품이 많다 보면은 실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생각을 하면은 음료수 속에 페트병 속에 있는 이런 것만 주로 생각을 하는데 거실 안에 있는 물품들에서 공중에 날리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조심해야죠. 그래서 환기 같은 거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로마나 방향력들 있잖아요. 우리가 모기향 이거 많이 쓰잖아요. 피우는 거, 불러 피우는 거. 그럼 막 연기 나잖아요. 연기 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제로 쓰는 것들 중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VOC라는 게 제일 많죠.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 미세먼지가 엄청 많아요. 특히 요리하는 가운데 생선 같은 거 구우면 연기 올라오잖아요. 지금 현재 50대, 60대 된 여성분들이 젊었을 때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들 별로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폐암에 걸리잖아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집안에서 미세먼지가 제일 원인이 커요. 그 중에서 이제 많이 큰 그걸로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지방에서 조리하면서 나는 생선 구울 때 같은 연기 올라오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집안에 이렇게 환기가 잘 안 됐을 때 우리가 뭐 모기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방향력들이 날리는 것을 계속 마시잖아요. 이게 다 미세먼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암을 발생하는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아로마라든지 이런 모기향이라고 쓰는 경우는 환기를 잘해야 돼요. 근데 되게 우리 모기향 쓰고 나면 어때요? 모기향 쓰고 나면 환기 안 하죠. 문 열어놓으면 또 들어오니까. 그러니 그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모기향 같은 거 쓰는 것은 피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실내에 있는 것 중에서 보면은 가습기 많이 사용하잖아요. 가습기 사용은 요즘에 뭐 워낙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가습기에 대한 문제는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 성분들 중에서는 우리가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이라는 성분이나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 하이드로클로라이드라는 이런 성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주 성분이에요. 근데 이 성분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폐섬유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폐섬유화가 되면 나중에는 폐암으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폐섬유화만 가지고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정말 예전에는 가습기 하다가 다른 감염 같은 게 일으킬까 봐서 소독제를 갖다 넣었는데 그게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냉방하기 위해서는 에어컨. 에어컨은 우리 환자분들 1년에 한 번 정도는 꽂고 필터 같은 거 소독하시나 몰라요. 근데 그건 꼭 하셔야 돼요. 이 에어컨 속에 있는 문제는 곰팡이나 어떤 세균 같은 게 이 안에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이 살잖아요. 이런 부분들 특히 레지오넬라 균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에어컨병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 또 어떤 세균 문제는 아플라톡신 같은 것은 바로 발암물질이거든요. 또 여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에어컨을 통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그 외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대개는 이제 드라이 클리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세탁소에 맡겼다가 가지고 오는데 우리 보통 드라이 클리닝 하면 특유 냄새 나잖아요. 냄새가 퍼클로라이드라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트리클로라이드, 테트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우리 환자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가 세탁소에서 이걸 가져오면은 항상 뭐예요? 비닐로 씌워서 가지고 오죠. 이게 문제예요. 비닐로 씌워서 가지고 오는 게. 그래서 가지고 오면은 그냥 또 어때요? 옷걸이에다 그냥 걸어놔요. 비닐 씌운 채로. 그래서 어떤 경우에 또 바로 벗겨가지고 바로 입고 나가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 한 경우에는 가지고 와서 냄새가 빠지고 난 후에 보통 하루 정도 그냥 걸어 놨다가 그 다음날 입고 나가는 게 바람직해요. 그리고 항상 그 비닐 덮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제거해 놔야 돼요. 이게 있으면 그 냄새가 안 빠지거든요. 그럼 그 다음날 갈 때 그 빼고 입으면은 그거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탁물은 그거 비닐을 제거해서 걸어둬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가져오자마자 입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 세제, 사용한 세제 때문에 문제예요. 드라이 클리닝 할 때 사용한 세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발암물질, 그 날아가야 되는 거라. 근데 비닐을 덮어놓으면 날아가지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암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마 암하고 연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그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내 암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위험하다면 저는 매트리스가. 왜냐면 매트리스는 하루 종일 저녁에 누워서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라돈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근데 라돈 문제가 요즘에는 이제 라돈을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됐는데 지금 그 이후에 그 전부터 침대를 썼던 사람들이 그 침대 그대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꾸질 않고 그대로 쓰는 사람들. 그럼 이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침대는 갔다가 뭐 1, 2년 쓰고 바꾼 것도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몇 년간을 쓰잖아요. 어떤 경우는 뭐 침대가 다 꺼질 때까지, 그 매트가 뭐 닳아질 때까지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꼭 접촉을 해가지고 계속 거의 한 10시간씩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가장 영향을 많이 주지 않겠나. 냉장고 안에 대부분 통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이 중에서 특히 산성 물질이 많은 음식을 넣어두게 되면 플라스틱 제품에 녹이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환경 호르몬을 나오게 만드는, 특히 발효 음식들 같은 경우에 오랜 동안 두게 되면 아플라톡신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유효기간 철저히 봐요. 하루만 틀려도 계산대 가가지고 이게 뭐냐, 유효기간 넘은 것을 왜 갖다 놨냐고 항의하고 하죠. 근데 이런 분들이 내 집에 있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유효기간은 안 봐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너무 관용이 좋아요.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 가능한 쓰지 말고 스테인리스나 아니면 목재로 쓰라고. 그런데 스테인리스는 제일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바꿔야 돼? 뭔가 대체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대체하는 게, 저는 이제 주방에서 제일 문제는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냉장고를 이야기를 하는데, 냉장고 안에 대부분 통이 플라스틱 돼 있죠. 플라스틱. 근데 그 플라스틱을 음식이라는 게 잠깐 넣어놓고 빼는 게 또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또 보관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음식에는 산성 물질도 있고 알칼리성 물질도 있어요. 이 중에서 특히 산성 물질이 많은 음식을 넣어두게 되면 플라스틱 제품에 녹이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그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환경 호르몬을 유발시키는 그런 물질들을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특히 이제 발효 음식들 같은 경우에 안에다 넣으면 나중에 오랜 동안 두게 되면 아플라톡신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곰팡이 때문에. 그래서 그런 냉장고 안에를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이 재밌는 게, 저는 그래요. 환자뿐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유효기간 철저히 봐요. 하루만 틀려도 계산대 가가지고 이게 뭐냐, 유효기간 넘은 것을 왜 갖다 놨냐고 항의하고 하죠. 근데 이런 분들이 내 집에 있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유효기간은 안 봐요. 뭐 어떤 경우는 막 1년씩 두기도 하죠. 그러면서 또 먹어요. 아마 마트 가가지고 물건 사서 집에 가서 보니까 하루 지났어요. 그럼 당장에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너무 관용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나도 놔둬요. 이게 예전에는 냉장고가 없을 때는 실온에 보관했잖아요. 금방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먹었던 부분이에요. 오랫동안 두질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냉장고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냉장고에서 오래 두면은요, 신선도가 떨어져요. 특히 우리 생선이나 어떤 육류, 고기나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ATP라는 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만들어지는 그 ATP 말이에요. ATP가 많을수록 신선한 거예요. 육고기 중에서 그냥 잡아가지고 저온 숙성시키는 육고기나 아니면 냉동시키는 육고기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냉동시키는 육고기는 녹이고 나면 별로 맛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ATP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냉동하지 않고 냉장육이 좋은 이유가 그게 있기 때문에 신선한 맛을 느끼거든요. 근데 냉장고 안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이 다 없어지죠. 그래서 냉장고 안에를 우리가 한번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주방 기구들 보면은 스테인리스 제품들이 많이 있죠. 스테인리스 제품은 녹이 슬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권하는 게 스테인리스예요.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을 가능한 쓰지 말고
스테인레스나 아니면은 목재로 쓰라고 돼. 근데 목재는 또 문제가 있어요. 목재는 여러 가지 음식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찌꺼기 같은 게 끼어서 나중에는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재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런데 스테인레스는 제일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스테인레스가 철이나 니켈하고 이런 몇 가지 이렇게 합금으로 되어 있는 게 스테인레스잖아요. 근데 이것을 많이 긁게 되면은 이게 이제 흘러나오는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스테인레스 위에다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는 긁게 되면은 더 많이 노출이 되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가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스테인레스 이제 그릇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 연마를 해야 하잖아요. 이 가운데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탄화규소라는 거 있죠. 실리콘 카보나이트에서 탄화규소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미세먼지로 작용을 해서 특히 폐라든지 이런데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새로 이 스테인리스 그릇 같은 걸 사온다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 제거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세척을 좀 잘 해야 되죠. 가장 이제 큰 문제가 이제 플라스틱 통이죠. 엄청 많잖아요. 플라스틱 통은 프탈레이트가 제일 큰 문제예요. 프탈레이트라는 것은 섬유유연제. 우리가 뚜껑 같은 데 보면 좀 말랑말랑 하잖아요.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제품에는 아주 딱딱한 플라스틱 아니고는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프탈레이트가 특히 환경 호르몬, 유사 여성 호르몬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암을 일으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또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냄새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휘발성이 이제 VOC라고 하죠. 휘발성 유기 화합물 같은 것들이 공중에 떠다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이런 물질들은 지용성이면서 우리 몸 안에 잔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에서 안 빠져나가요.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양이 조그만하겠죠. 근데 오랜 세월 동안 보면은 계속 누적이 되고, 납이라든지 뭐 카드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몸에 모발이라든지 검사를 해보면 축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들은 제일 많이 축적되어 있는 곳이 지방이죠, 지방. 우리 몸에 있는 지방에 이렇게 쌓여요. 그리고 그게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변이시키고, 그런 유전자를 변이시키는 작용 때문에 나중에는 암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 통은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플라스틱 통 다 좀 없애라고 그래요. 그럼 뭘로 바꿔야 돼? 뭔가 대체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대체하는 게 도자기 계통으로 바꾸는 거라든지 아니면 목재, 이런 부분도 바꿔야 하는데, 목재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감염에 대한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나 이런 것은 되게 보면 산성 물질에 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산성 물질을 쓰는 거는 되게 이제 도자기 계통을 이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그런 플라스틱 제품이 있고, 그 외에 보면은 프라이팬 있잖아요. 프라이팬. 사실 프라이팬을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프라이팬을 얼마 만에 한 번씩 바꿔주느냐 한 번씩 물어봐요. 근데 프라이팬은 되게 기름이 끼고 막 타니까 다 한 번씩 긁잖아요. 긁는데 이게 긁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 위에 코팅되어 있는 게 테플론이라는 게 코팅이 되어 있죠. 그 테플론이 긁어져요. 그러면 이 테플론 자체가 발암물질이에요. 그럼 또 이제 긁고 나면 그 밑에가 금속들이 있거든요. 뭐 니켈, 크롬, 카드뮴이라든지 이런 금속들이 한마디로 중금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흘러나오게 되니까 안 좋죠. 그래서 보통 프라이팬은 뭐 자주 쓰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갈아야 되고, 만약에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데는 아마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주 갈아주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식당이라든지 아마 주방에서 우리 뭐 국수 같은 거 이런 거 해 먹을 때 보면은 뭔가 거르는 거 있잖아요. 야채 같은 거 씻을 때도 물 빠지게끔 거르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열을 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플라스틱 제품 중에서 환경 호르몬이 많이 빠져 나오는 게 가열이나 그 다음에 햇볕이거든요. 햇볕을 많이 보게 되면은 미세 플라스틱도 많이 만들어주고 환경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 주방에 쓰는 기구들 중에 보면 우리가 그 어떤 물을 빠지게끔 하거나 아니면 채로 쓰는 것들, 플라스틱 제품들은 열을 가하지 않고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열을 가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환경 호르몬이 흘러나옵니다.
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30시간 이내에 변이 안 나오는 것을 변비라 하거든요. 혹시 평소 때는 안 그랬는데 서서히 그런 증상이 심해지면서 변이 가늘어진다, 그 다음에 종종 피 같은 게 있다, 변을 봤는데도 잔변감이 있는 경우는 특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 안에 있는 덩어리를 변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대개 발견을 했을 때 다른 데 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팁이 하나 뭐냐면 변 냄새가 돼요. 그러면 나오는 냄새가 요즘에 대장암 발생률이 우리 세계 1위라고 하거든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바쁘게 사니까 만성 변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화장실에 가기보다는 일하는 게 바쁘고 화장실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다 보니까 변비가 되어버려서 주야간 교대한 사람이라든지 특히 뭐 3교대 하는 사람들, 어떤 때는 낮에 근무했다, 어떤 때는 저녁에 근무했다가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리듬이 깨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덩어리가 커지면서 압박을 하면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증상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대장은 워낙 넓다 보니까 웬만큼 커져도 우리가 바깥에서 압박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발견이 늦는 거죠. 그리고 대개 발견을 했을 때 보면은 다른 데 전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장암이 애우가 안 좋은 건데, 그래서 여기서 팁이 하나 뭐냐면 우리 환자들은 자주 검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용종이나 이런 게 없던 사람들은 최소한 5년에 한 번씩은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된다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용종이 있거나 또 어떤 가족력이 있거나 그러면 2년 내지 1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을 해가지고 혹시 암이 있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대장암의 이제 증상이라고 하면 일단 증상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의심할 만한 전조 증상들은 있어요. 몸이 많이 피곤하다든지 기력이 떨어지거나 만약에 어느 정도 대장암이 진행이 되면 변을 보면은 혈변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피가 섞여서 나오고 변이 가늘어져요. 왜냐면 암에 덩어리가 막고 있으니까 그 틈새로 대변이 빠져나와야 되다 보니까 굵게 나오지를 못해요. 연필 굵기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덩어리가 이렇게 막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압력이 높아지면 변이 쑥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웬만큼 압력이 높아지기 전까지는 변이 채여가지고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변비하고 설사가 반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심해지면 배가 불러오고 속이 더부러가고 이제 더 심해지면은 통증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되게 이제 대장암이고, 그 다음에 대장의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직장암이다 그러면 아랫배가 묵직할 거고, 그 다음에 S결장이다 이런 경우는 옆구리가 좀 아플 거고, 그 다음에 상행결장이다 그러면 오른쪽이 좀 불편할 거고, 보통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위치에 따라서 다를 거고, 왼쪽하고 오른쪽의 차이는 왼쪽은 항문이 가깝잖아요. 항문이 가깝고 또 변이 굳어지는 곳이거든요. 그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왼쪽이 오면은 변비가 심해지죠. 변이 잘 못 나와요. 변이 오른쪽에 있을 때는 덩어리가 있더라도 죽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틈만 있어도 빠져나가. 그러니까 변비를 잘 못 느껴요. 근데 왼쪽은 죽처럼 돼 있는 게 아니고 덩어리 와야 돼 있거든요. 덩어리가 됐는데 암덩어리가 있으니까 이거 지나가지를 못해요. 변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변비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변비가 있으면 좌측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 변비가 없으면 우측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좌측과 우측은 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진다고 봐요. 우리가 육고기 같은 것을 먹게 되면은 안에서 썩은 냄새, 암모니아 냄새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야채 종류에서는 김치라든지 배추, 무, 이 속에 보면 황이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달걀 같은 거 먹으면 황이 들어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대사가 되면서 나오는 냄새가 달걀 썩은 냄새 같이 나와요. 또 대장에서 출혈을 했는데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에 가서 뭉쳐요. 그러면 나오는 냄새가 비린내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장암하고 결부돼서 나올 수 있는 변 냄새가 됩니다. 변의 모습도 이제 달라지는 게, 첫째는 변의 색이라, 그 다음에 이제 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죠. 특히 직장암인 경우에 우리가 변이 덩어리가 막고 있으니까 틈새로 삐져나오잖아요. 틈새로 변이 삐져나오니까 변이 가늘어져요. 어느 정도 지나면 막 연필처럼 가늘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암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색깔을 보면은 대장암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출혈의 색깔이 달라요. 좌측에 항문에서부터 직장까지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출혈하면 피가 바로 나오잖아요. 완전 선홍색이에요. 우리가 어디 상처가 났을 때 새빨간 피 나오잖아요. 딱 그렇게 나와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색깔이 검어져요. 우리가 피 같은 것을 흘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검어지죠. 붉은색에서. 그렇듯이 암도 위치가 위로 올라갈수록 S결장이나 하행결장쯤 올라가면 검붉은색으로 나와요. 또 출혈이 없는 경우에 우리가 가장 좋은 색깔을 변한 황금변이라고 하죠. 대개 암 환자에 있는 분들이 밑에서 맞게 되면 변이 잘 못 나가니까 미생물들에 의해서 한마디로 썩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진한 갈색이나 쑥색 아니면 흑갈색 이런 색으로 변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검은색에 가까워 가지고 이게 피인지 변인지 구분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의 검은 변이 나온다면 이게 피 아닌가 해서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피는 정말 검은색을 말해요. 진한 회색이나 흑갈색은 피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카매 해야 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배변 주기는 이제 변비가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약간 적게 막았을 때는 조금 변비가 오지만은 잘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덩어리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막힌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변이 더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비라고 하는 것은 30시간 이내에 변이 안 나오는 것을 변비라고 하거든요. 그럼 30시간이 넘었는데도 안 나온다. 우리가 혹시 평소 때는 안 그랬는데 서서히 그런 증상이 심해지면서 그다음 변이 가늘어진다. 그다음에 종종 피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이때는 암 쪽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비 같은 경우는 변비하고 설사가 반복되는 경우가 훨씬 더 의심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보고 났는데도 잔변감이 계속 있어요. 금방 또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서 변을 보려면 안 나와. 근데 변을 봤는데도 잔변감이 있는 경우는 특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 안에 있는 덩어리를 변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보통은 50세 이후로 보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대장암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검진 같은 것을 대장암은 40세 이후에는 검사를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누가 가족 중에 대장암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40세 이전이라도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장 내시경은 우리가 항문으로 해가지고 대장경을 넣어가지고 상행 결장까지 보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이 안에 주름이 많이 있어요. 주름이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주름 사이에 조그만하게 있는 아주 초기 암 같은 경우는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하는 사람의 테크닉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테크닉이 조금 미숙한 사람이 하게 되면 놓칠 가능성이 있겠고,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우리가 전처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설사제를 먹고 다 비워야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안 비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찾기가 어렵고, 또 우리가 대장에는 점액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점액 사이에 숨어 있는 대장암이 있으면은 그것도 발견하기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걱정이 됐을 때는 일반인들은 5 내지 10년에 한 번이라는데 요즘에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권해요. 그런데 만약에 용종이 있다 그러면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하라는 거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번 하고 나면 안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꼭 그런 부분들을 지켜서 그래야 앞에서 놓쳤던 부분을 찾을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암들은 궤양성 대장염, 그 다음에 크론이라는 병이 있어요. 대장 점막이 비우돼서, 이건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대장에 배꼽처럼 쏙 들어가 있는 개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실이 있는 경우, 아니면 또 개실염이 돼 있는 경우, 이런 부분들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결핵이라든지, 뭐 치질은 바로 입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니까 치질이라든지, 그 외에 어떤 감염성 질환들 있는 경우, 그런 부분들을 내시경을 통해서 다 보여요. 그래서 발견이 가능합니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원인이 육식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대장암이 잘 오고, 그렇기 때문에 육식을 일단은 줄여야죠.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변비도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좋은 미생물들이 장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암을 억제해주는 물질들을 식이섬유가 만들어내니까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돼요. 여기서 식이섬유를 얼마 정도 먹어야 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식이섬유라고 하는 것은 야채 같은 걸 많이 먹으면 식이섬유를 많이 얻죠. 그 다음에 뭐 견과류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으면 되는데, 하루에 필요한 양이 얼마나 되느냐. 보통 자기 체중에서 정도를 빼면은 나한테 맞는 식이섬유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얼마냐 하면은 한 40g 정도를 먹는 게 좋다 이렇거든요. 근데 이 40g이라고 해서 식이섬유 40g이에요. 우리가 야채라든지 이런 거 먹게 되면 야채나 이런 데는 물이 90%예요. 그냥 물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40g이다 그러면 야채나 이런 걸로 따지면 400g 정도가 돼요. 400g 먹기가 쉽지 않죠. 특히 이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많이 늘려야 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늘려야 돼요. 특히 이제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대장암은 가족력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잘 걸릴 수 있는 요인들이 되고, 또 가족력은 없더라도 가족 중에 누군가 대장암이 있었던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암이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암 발생률이 좀 더 높다고 봐야 됩니다. 대장암에 좋은 음식은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야채 종류 먹어야 되고, 대장은 우리 몸 안에서 가장 미생물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럼 건강한 미생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발효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좋게 해주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김치, 된장, 간장 뭐 전부 다 발효 음식을 한국 사람들은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올수록 그런 부분들을 잘 안 먹어요. 주로 뭘 먹어요? 인스턴트 식품, 트랜스 지방, 튀김 같은 거 막 이런 걸 주로 많이 마셔요. 특히 젊은 층들. 그게 암이 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음식들은 피하는 게